책 읽는 소리. 서울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푸르넷 독서 논술 4단계 2호입니다. 왕들의 신주를 모신 거대한 사당 종묘. 종묘는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두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묘는 조선 왕조의 뿌리를 상징하는 곳이지요. 사실 유교를 정치의 근본으로 삼았던 나라는 모두 종묘를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조상에 대한 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되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형체인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죽은 사람의 혼을 모시기 위해 사당을 짓고 시신을 모시기 위해 무덤을 만들었어요. 동양의 고대 사회에서는 새로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종묘와 사직단을 세웠어요. 사직이란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가리켜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땅과 곡식의 신을 섬긴 것이지요.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단을 사직단이라고 해요. 종묘와 사직단은 왕권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정치의 근본을 보여주는 신성한 곳이었지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에 경복궁을 세울 때 왕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기준으로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에 남아있는 종묘가 바로 태조 이성계가 세운 것이에요. 태조는 7칸 규모로 종묘를 세우면서 5신실을 두고 신주를 모셨어요. 그런데 1418년 세종 이래 종종이 돌아가셨어요. 당연히 종종의 신주도 종묘에 모셔야 했지만 이미 종묘는 태조와 그의 4대 조상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래서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은 여러 대신들과 의논한 끝에 종묘 서쪽에 별도로 영령전을 세우고 태조의 4대조 신주를 모셨답니다. 그리고 원래 건물을 정전이라고 이름 붙여 영련전과 구분했지요. 원래 정전은 7칸으로 지어졌지만 이후 모셔야 할 왕의 신주가 늘어남에 따라 11칸, 15칸, 9칸, 19칸으로 점점 늘어났어요. 영련전도 세월과 함께 모셔야 할 신주가 많아지자 계속 늘렸지요. 영련전에는 정전에 모신 왕보다 공이나 덕이 크지 않은 왕과 돌아가신 뒤 왕으로 추존된 분들의 신주를 모셨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의 공사를 거치면서 종묘는 독특한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건물의 서쪽은 그대로 있고 동쪽으로만 계속 늘어나는 방식 때문이었지요. 그러므로 정전의 서쪽 담장이나 서문은 그대로 있었지만 정문인 남신문과 남문 그리고 동쪽 담장과 동문은 계속 옮겨가야 했어요. 현재 종묘는 사적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종묘 정전은 국보 제227호, 영련전은 보물 제821호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종묘 제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 제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랍니다. 또한 종묘는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2년에 제정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형문화재 중에서는 현재 창덕궁, 수원 화성,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경주 역사 유적지구, 고창, 화순, 광화 고인돌 유적이 지정되어 있답니다. 종묘에는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나 있어요. 첫째는 중국의 제례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조선의 여건에 맞게 사용한 점이에요. 둘째는 건축 양식이 중국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형태를 갖추고 주변의 자연 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지요. 셋째는 600여 년 동안이나 종묘 제례와 제례학이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종묘의 의미와 역사를 공부했으니 이제 종묘로 가볼까요? 종묘는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에 있어요. 정문을 들어서면 다듬지 않은 넓은 돌이 세 줄로 길게 놓여 있어요. 이것은 세 개의 길을 의미하며 삼도라고 합니다. 삼도의 가운데 길은 양옆의 길보다 약간 높아요. 이 길은 제사가 있을 때 향료를 받들고 지나가는 길로 신향로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동쪽은 왕이 지나가는 길이며 서쪽은 세자가 다니는 길이랍니다. 긴 길을 지나 종묘가 보이는 곳까지 들어왔나요? 이제 종묘의 정전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볼까요? 종묘의 정전은 카메라 렌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좌우로 긴 19칸 건물이에요. 두 기둥 사이가 한 칸이므로 기둥이 20개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로 그 모두를 찍는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마 사진작가가 사용하는 관광 렌즈를 달아야 가능할 거예요. 정전의 배흘림 기둥은 밋밋하게 늘어서 있는 단층의 건물을 부드럽고 생동감 있게 보이게 하지요. 그리고 종묘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단청을 그리지 않아 화려한 멋은 없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일품이랍니다. 길쭉하게 좌우로 늘어선 정전은 웅장하지만 우리의 귀를 누르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고 평온한 기분이 들게 해요. 정전 건물에는 19 신실이 있지만 각각의 신실은 벽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공간에 있어요. 신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각 칸마다 2개씩 달려 있는데 이 문은 건물과 꼭 맞지 않고 약간의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은 혼이 드나드는 통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는 내부 공간을 통풍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제례가 없을 때에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내부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행하는 종묘 제례에 참석하면 그 내부를 볼 수 있답니다. 사진으로 신실 내부를 보면 각 칸의 뒤쪽에 신주를 모셔두는 감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감실의 서쪽에는 왕의 신주가, 동쪽에는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지요. 감실 앞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되지요. 종묘의 정전 신실 가운데 제1실은 서쪽 첫 번째 칸이에요. 이곳에는 태조의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문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과 왕비들의 신주가 모셔져 있어요. 종묘 정전 앞에는 넓게 펼쳐진 올대가 있어요.
월대는 건물 앞에 조금 높게 쌓은 단을 말하는데 보통 이 단 위에서 특별한 의식을 치르지요. 종묘의 월대를 땅바닥보다 높게 쌓아서 다른 공간과 구분한 이유는 하늘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곳은 제례가 있을 때 죄관들이 길게 줄지어 행사에 참여하고 제례악을 진행할 때 악공이 음악을 연주하고 무의들이 춤을 추는 장소랍니다. 원래 때 바닥은 다듬지 않는 돌이 불규칙하게 깔려 있어요. 만약 부드럽게 다듬어진 돌이라면 비가 오거나 물기가 있을 때 행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운 종묘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조상과 자손이 모두 길이 평안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영년전은 종묘의 정전보다 위상이 한 단계 낮아요. 그래서 건축 규모도 정전보다 작지요. 또한 영영전은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신 곳만 종묘의 정전과 같은 높이로 지었고 좌우 익실은 정전보다 낮게 지었어요. 정전의 좌우 익실에는 신주를 모시지 않지만 영년전의 좌우 익실에는 신주를 모십니다. 서쪽 익실에는 정종, 문종, 단종, 덕종, 예종, 윤종의 신주를, 동쪽 익실에는 명종, 원종, 경종, 진종, 장조, 영왕의 신주를 왕비의 신주들과 함께 모시고 있지요. 그런데 조선시대 왕 가운데 종묘 정전과 영년전에 어느 곳에도 모시지 않는 불행한 왕이 있어요. 바로 제위 기간 중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신주이지요. 종묘에서 올리는 제례는 종묘 제례악에 맞춰 조상신을 맞이하고 음식과 술을 올려 조상을 기쁘게 해드린 다음 다시 보내드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선 왕조의 모든 왕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례의 절차와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지요. 종묘 제례악은 기악, 노래, 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 500여 년 전에 선율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하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종묘 제례와 함께 세계 무형유산으로 선정하였어요. 앞으로 종묘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천천히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궁금하고 이상한 것이 있다면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고 메모를 해두세요. 우리는 답사를 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갈 때가 많아요. 아는 만큼 보게 된다는 말처럼 이것은 아주 유익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한 번쯤은 자세한 정보 없이 답사를 가보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정답을 찾는 것만이 답사의 목적은 아니랍니다. 왕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태조, 세종, 선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이름은 살아있을 때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왕이 죽고 난 뒤 종묘사당에 모실 때 붙인 이름이며 이를 묘호라고 해요. 대체로 나라를 처음 세우거나 공을 세운 왕의 묘호에는 조를 붙이고 나라 안팎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며 덕을 베푼 왕의 묘호에는 종을 붙였답니다. 세종은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룩한 훌륭한 왕이므로 묘호에 종을 붙인 거지요. 또한 더 큰 존경의 의미로 세종대왕으로 높여 부른답니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왕위에 올랐다가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신주를 종묘에 모시지 않았어요.
당연히 묘호도 짓지 않았고요.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단.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단은 1394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뒤 한양으로 수도를 정할 때 종묘와 함께 세운 것이에요. 사직이란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가리키며 이 두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고 이곳을 사직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경사회였어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과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어요. 땅과 곡식이 없으면 백성이 살 수 없으므로 왕이 나라를 세우면 모두 사직단을 만들어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지냈지요. 삼국시대부터 사직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어요. 사직은 나라의 운명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직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했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사직을 끊고 민족의 얼을 훼손하기 위해 사직단을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경희궁에 있는 황학정을 사직단 뒤로 옮겨 활을 쏘는 터로 만들고 소나무가 울창하던 곳에는 단풍나무와 벚나무를 옮겨 심었지요. 우리나라가 국권을 되찾은 뒤에도 사직단은 원래의 모습을 찾지 못했어요. 1985년에야 복원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직단과 그 주변의 일부가 복원되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직단 고유의 신성한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힘들지요. 현재 사직공원에는 사직단 좌우에 신사임당과 이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당군성전과 시립 종로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이 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궁궐 창덕궁. 궁궐은 왕이 생활하던 집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궁궐은 왕이 밥을 먹고 잠만 자던 단순한 집이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 한 나라의 정치를 논하던 곳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왕이 살던 궁궐과 현재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물론 그 의미와 가치는 매우 다르지만요.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도 서울에 있지요. 예전에는 왕이 사는 궁궐이 있는 곳이 바로 수도였어요. 현재 서울에는 조선시대의 궁궐이 5개 남아 있어요. 경복궁은 백악산 앞쪽 넓은 평지에 자리 잡고 있고 경희궁은 인왕산 자락에 있어요. 그러나 경희궁은 광해군이 무리하게 짓는 바람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덕수궁은 1897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피해 있다가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못하자 새로 지은 궁궐이에요. 그리고 창덕궁과 창경궁은 응봉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종묘 위쪽으로 창경궁은 동쪽에, 창덕궁은 서쪽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요. 창덕궁과 창경궁은 분명히 다른 궁궐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영역을 이루고 있어 조선시대에도 이 둘을 가리켜 동궐이라고 불렀어요. 동궐이란 수도 한양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이 5개의 궁궐 중에서 창덕궁을 같이 가볼까요? 창덕궁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3번 출구로 나와 5분 정도 걸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2006년 기준 창덕궁은 개별 관람을 할 수 없고 안내자를 따라 단체 관람을 해야 해요. 또한 몇몇 건물은 관람이 불가능하며 옥류천은 특별 예약을 해야만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관람 규제를 하는 이유는 1960년에서 1979년 사이에 자유관람을 허용했을 때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에요. 창덕궁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조선시대의 궁궐 하면 을의 경복궁을 떠올리지요. 궁궐의 규모나 역사로 보나 경복궁이 가장 상징적인 궁궐이니까요. 그렇다면 유네스코는 창덕궁의 어떠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던 것일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아요. 창덕궁은 문과 건물의 배치가 경복궁처럼 일정하게 짜여져 있지 않답니다. 주변 지형에 따라 자유롭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연이 인위적인 조형물들을 품고 있는 느낌을 주지요. 또한 왕이 휴식처로 사용하던 후원은 나무와 연못, 정자 등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 무척 아름답지요. 이 후원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합친 것보다도 더 넓어요. 이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조형미와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완벽한 조화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것이랍니다. 유네스코도 역시 창덕궁을 세계유산으로 선정한 이유를 동아시아 궁궐 건축 및 정원 디자인의 뛰어난 원형으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형식의 탁월함이라고 했지요. 경복궁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경복궁은 광화문을 따라 정문인 근정문과 근정전, 궁궐의 주요 건물인 강령전, 교태전 등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요. 또한 주변의 다른 건물들도 현대의 계획 도시처럼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지요. 그러나 창덕궁은 건물들 대부분이 앞쪽과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정문인 도나문과 인정전, 선정전, 대조전이 어떠한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리 잡고 있지요. 얼핏 테두리만 보아도 두 궁궐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다르지요. 두 궁궐의 배치 모습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경복궁은 넓은 평지에 세밀한 계획과 규칙에 따라 건물을 배치했고 창덕궁은 북쪽 응봉산 자락의 높낮이가 다른 지형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지요. 창덕궁은 뛰어난 건축물과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외형적인 가치 외에도 조선 왕조의 영광과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터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덕궁은 비온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지요. 비온은 궁궐의 뒤쪽에 있는 정원을 가리키는 말로 후원, 금원, 북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특히 비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널리 쓰였는데 일제가 이곳을 관광지와 놀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궁궐에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궐의 후원 이름으로 궁궐을 부른 것은 조선 왕조를 완전히 부정하려는 의도에서였지요.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창경원이라고 부른 것도 같은 이유에서랍니다. 이제 조선 궁궐의 옛 이름을 찾았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부터 258년 동안 조선의 법궁으로 사용되었어요. 법궁이란 왕이 정사를 돌보며 살아가는 제1궁궐을 말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만 가서 사는 궁궐을 이궁이라고 불렀지요. 원래 창덕궁은 경복궁의 이궁이었는데 경복궁이 임진왜란으로 불타 없어진 뒤에는 법궁의 역할을 한 것이지요. 창덕궁은 본디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궁궐의 기능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온 곳이에요. 일제강점기에는 순종이 마지막까지 머물렀고 해방 이후에는 1980년대 말까지
왕실 가족이 살았답니다. 창덕궁의 궁궐 건물, 돈화문. 창덕궁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돈화문이라고 합니다. 궁궐의 위엄을 뽐내듯 우뚝 서 있지요. 또한 입구는 넓은 돌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돈화문은 남아있는 궁궐 정문으로는 가장 오래된 문이에요. 돈화문이 다른 궁궐문에 비해 독특한 점이 있다면 정면 5칸인 오문 형식이라는 것이에요. 조선시대 궁궐은 중국의 영향으로 여러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궁궐의 정문도 3칸으로 제한되어 있었지요. 사실 돈화문도 좌우에 칸은 막혀 있어 3칸이지만 형태만은 5칸의 형식을 갖추어 조선의 자주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이에요. 금천교. 돈화문에 들어서서 북쪽으로 조금만 걸으면 금천이 나옵니다. 명당수라고 알려진 이 냇물에는 금천교가 놓여 있어요. 금천교는 600년 전에 처음 세워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요. 이 다리는 2개의 홍해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으며 그 사이 공간에는 귀면이 조각되어 있어요. 이 귀면 조각과 웃음을 머금은 다리 앞의 해태 조각상은 오늘날에도 매우 선명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생동감이 느껴진답니다. 또한 다리 난간에도 표정이 다른 동물 머리가 조각되어 있어요. 이러한 귀명과 짐승의 조각들은 궁궐로 들어오는 사악한 존재를 물리치려는 의도에서 새겨진 것이랍니다. 다리 위에는 길이 3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가운데 길은 왕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양옆의 길보다 더 넓어요. 인정전. 금천교를 지나면 진선문이 있어요. 진선문은 일제 강점기에 사라진 것을 다시 지은 것이지요. 진선문을 들어서면 넓은 뜰이 나와요. 그 뜰의 왼편에 인정전의 출입문이자 보물 제813호인 인정문이 있어요. 인정문을 들어서면 2층 월대 위에 국보 제225호로 지정된 인정전이 그 위엄을 뽐내고 있어요. 인정전은 지붕이 2겹으로 되어 있어 2층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위아래가 트여 있는 단층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천장이 아주 높지요. 현재 인정전의 모습은 일제가 많이 훼손한 것이에요. 인정전 내부 바닥을 마루로 바꾸었고 일본풍의 상들리에를 달았으며 용마루에는 오약꽃 문양을 박았어요. 비록 인정전이 원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외형 자체는 창덕궁 정전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고 있어 참 다행이에요.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어진 정치를 펼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궁궐의 정전은 외국 사진을 만나거나 신하들과 조회하는 등 공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곳입니다. 궁궐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건물이지요. 드라마에서 보면 조정에 나가다 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때 말하는 조정이 바로 궁궐의 정전 앞뜰이에요. 인정전 앞에는 정 1품부터 종 9품까지 18등급의 품계를 나타내는 돌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데 이를 품계석이라고 해요. 신하들은 조회할 때 자신의 벼슬에 맞는 품계석 앞으로 줄지어 서며 문관들은 오른쪽 품계석에 무관들은 왼쪽 품계석에 섰지요. 희정당과 대조전. 희정당은 보물 제815호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희정당은 화재로 몇 차례나 불타 없어졌어요.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917년에 일어난
원인 모를 대화재 때 대조정과 함께 불타 없어진 것을 1920년에 경복궁에 강령전을 헐어 그 자재로 새로 고쳐 지은 것이랍니다. 희정당은 응접실, 회의실, 창고로 구분되어 있어요. 특히 회의실은 마지막에 고쳐 지을 때 서양식으로 꾸며졌지요. 서양식 가구와 커튼, 전등을 들여놓고 마루는 붉은색의 양탄자를 깔아 매우 이색적인 느낌을 연출했답니다. 희정당이 왕의 생활 공간이라면 대조전은 왕비의 생활 공간이었어요. 대조전 건물도 1920년에 경복궁 교태전의 자재로 다시 지은 것이에요. 대조전은 지붕 위에 용마루가 없는 평지붕인데 동골도에는 가운데 지붕이 조금 높은 소슬 지붕으로 그려져 있어 지금 모습과는 차이가 있어요. 대조전도 희정당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다시 지으면서 대청마루에 서양식 마루를 깔아 거실로 꾸몄어요. 가구나 내부 시설들에서도 한국의 전통적인 궁궐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대조전은 보물 제816호이며 현판 글씨는 조선 제23대 왕 순조가 직접 쓴 어필이랍니다. 어차고 선정전 맞은편에는 순조가 사용했던 포드 자동차와 사인교 등을 세워둔 어차고가 있어요. 원래 이 자리에는 궁궐의 실물을 보던 여러 관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많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비변사의 당상관들이 모이던 빈청만 남아 있어요. 이 빈청이 바로 지금의 어차고예요. 비변사는 조선 후기에 고위 관료들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던 중요한 기구였지요. 일제가 이 빈청을 어차고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자동차나 마차 등을 전시하는 전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가의 중대한 일을 논의하던 장소가 전시장이 된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기능이 변화되었어도 건물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낙선제 창덕궁에는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과 달라진 건물들도 많지만 몇몇 건물은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바로 낙선제가 그런 경우예요. 낙선제란 특정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낙선제, 석복헌, 수강제와 그 부속 건물들 그리고 후원으로 연결되는 공간을 통틀어 부리는 것이지요. 이곳은 왕실의 여인들을 위한 생활 공간이었어요. 따라서 건물과 주변 후원들이 매우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궁궐 건물에도 서열이 있어요.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 아니라 궁녀와 황관과 같은 신하들도 살았지요. 그래서 건물에도 서열이 있었답니다. 1. 전. 건물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건물이에요. 전이라는 말은 왕, 왕비, 왕대비와 같은 웃 어른들이 사용하던 건물에 붙지요. 예로 인정전, 선정전, 대조전 등이 있습니다. 2. 당. 전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격은 한 단계 낮은 건물에 붙여요. 전이 공식적인 성격을 띈다면 당은 사적인 건물이에요. 예로 영화당, 희정당 등이 있습니다. 3. 합. 각. 전과 당의 부속 건물을 말해요. 예로 규장각, 경훈각, 서양각 등이 있습니다. 4. 제. 헌. 왕실 가족이나 궁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에 붙여요. 제는 일상적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붙이고
헌은 공적인 업무를 보는 건물에 붙여요. 예로 낙선제, 관물헌, 기호헌 등이 있습니다. 5. 루. 바닥이 사람 키만큼 높으면서 마루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해요. 예로 주합루 등이 있습니다. 6. 정. 흔히 정자라고 하며 휴식이나 연애 공간으로 쓰는 건물이에요. 예로 부영정, 애련정, 청희정 등이 있습니다. 창덕궁의 후원 영역. 창덕궁의 가치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생생히 증언하는 역사적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궐의 휴식 공간인 후원의 가치를 빠뜨릴 수는 없겠죠. 창덕궁의 후원은 응봉산에서 내려오는 산세를 그대로 살린 자리에 건물과 정자, 연못을 배치하여 만든 것이에요. 오늘날의 후원은 약 90%가 예전 모습 그대로여서 그 가치가 더욱 높답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멋진 곳을 꼽으라고 하면 쉽게 대답을 못할 거예요. 나무, 연못, 정자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답고 주변의 자연 환경과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이지요. 이 책에서는 그중 부용지, 애련지, 옥류천을 중심으로 후원의 특징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나머지 공간은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마음으로 보고 오기를 바랍니다. 부용지와 부용정. 창덕궁 후원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부용지라는 네모난 연못이에요. 연못의 둘레는 화강암으로 둘러싸여 있고 연못 가운데에는 동그란 섬이 있지요. 부용지 남쪽에 있는 작은 정자를 부영정이라고 해요. 부용정에서 연못을 내려다보며 씨를 읊고 있는 왕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부영정 맞은편 위쪽에는 2층으로 된 주합루가 있어요. 주합루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함께 나라 일을 의논하던 곳이에요. 주합루란 2층 건물을 부르는 이름이었지요. 1층은 규장각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규장각이 원래는 창덕궁 후원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규장각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이자 왕실이 소유한 여러 종류의 책을 보관하던 도서관이었지요. 영화당. 후원에 정자나 연못과 같은 후식 공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부용지 부근에는 영화당이라는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최종 단계의 과거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으로 자주 쓰였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영화당 앞에 춘당대라는 넓은 마당이 있는데 이곳에서 과거 시험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왕이 직접 활쏘기를 하거나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했어요. 현재 영화당 앞에는 창경궁과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 세워져 있지만 예전에는 탁 트인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춘당지라는 넓은 연못이 있었지요. 현재 춘당지는 창경궁에 있어요. 그 모습 또한 잘록한 모양으로 변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된 것이에요. 애련지와 애련정. 영화당을 지나면 애련지라는 또 다른 연못이 나와요. 애련지도 네모난 모양을 하고 있지요. 애련지 북쪽에 서 있는 정자를 애련정이라고 해요. 애련정은 1692년 숙정 18에 지은 것으로 건물의 두 다리는 연못에 잠겨 있고 아담한 크기의 작고 예쁜 장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세밀한 정성이 담긴 건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옥류천.
후원의 가장 북쪽에 있는 작은 개울을 옥류천이라고 불러요. 이곳은 현재 특별 관람 예약을 해야만 관람이 가능한 곳이지요. 옥류천 바위에는 한자로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글씨라고 해요. 또 그 위에 새겨져 있는 시는 조선 제19대 왕 숙종이 지었다고 해요. 옥류천에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굽어 흐르는 폭포도 있고 개울 주변에는 정자도 5채 있어요. 그 중에는 궁궐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초가 지붕인 청희정이 있어요. 청희정은 4개의 기둥을 세워 네모난 마루를 냈지만 천장은 팔각 모양이지요. 청희정 앞에는 작은 논이 있어요. 왕이 그 해 농사가 풍작일지 흉작일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논에서 나온 볏짚으로 지붕을 얹었다고 합니다. 창덕궁을 잘 둘러보았나요? 창덕궁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순환도 많이 겪었어요. 많은 건물들이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일제강점기에는 본래의 모습을 잃고 쓰임새나 모습이 변하기도 했지요. 우리 문화유산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것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참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소리, 푸른의 독서 논술, 서울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4단계 2호였습니다.